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제2차 갑오 개혁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드디어 일본은 청나라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노무시키가 아니고 시모노세키 조약, 여러분들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돼요. 자, 이 조약에서는 바로 일본은 요동반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한 막대한 배상금을 이때 당시에 이 청나라에게서부터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었습니다. 사실은 이 요동반도를 포함해서 만주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러시아였었습니다. 자, 이 러시아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서부터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 하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었냐면 바로 영국의 방위 공작으로 인해 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얼지 않는 항구를 찾는 것이 그다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이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면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얼지 않는 항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선과 같이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전에 거문도 사건과 같이 영국이 또 한 번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 속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았었지만 대놓고 이때 당시에 이 한반도 지역을 장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꽝 대신 닭이라고 바로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 있었다 볼 수 있었던 만주 지역, 특히 요동반도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 지역을 만약에 이 러시아가 차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바로 얼지 않는 항구를 실제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로 그 바다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었던 다른 열강들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지켜보는 과정 중에서 러시아가 자신의 그런 이익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잘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군침만 흘리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난데없이 듣도 보지도 못했었던 이상한 놈들이 나타난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본이 러시아가 군침을 흘리고 있었던 요동반도를 청나라를 먼저 쳐버려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이 일본이란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꺼져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자기 혼자서 꺼져라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당시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열강들이 러시아를 견제한답시고 또 일본 편을 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러시아는 먼저 자기 편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영토 확장을 열심히 막아내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는 영국과는 손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바로 전 세계 두 번째로 강하다고 여겨졌었던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 중에 하나, 바로 프랑스와 손을 잡습니다. 또한 신흥 강국이라 볼 수 있었던 독일과 역시 손을 잡게 돼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유럽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러시아의 바로 이 의도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것의 결과 당시에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바로 프랑스와 그 다음에 독일이 바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즉,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일본이 청나라에게서부터 바로 요동반도를 뺏어가긴 했는데, 만약에 이 일본이 실제로 이렇게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서 뺏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바로 청나라에게 다시 돌려주시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시에 러시아가 주도를 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일본에게 청나라에게서부터 꺼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나라가 이때 당시에 세계 열강에서 몇 위권 안에 드는 강력한 국가였었는데 그 나라가 일본에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일본은 바로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 플러스 프랑스와 독일이 같이 또 러시아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일본 할 말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서 청나라에게 자기네들이 차지했었던 요동반도를 어쩔 수 없이 내주게 됩니다. 타이완은 차지하긴 했었어요. 물론 이것을 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청나라에게 추가적으로 바로 은으로 배상을 받긴 했었지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일본의 힘이 국제적으로 러시아에게 밀린다는 것이 아예 공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밝았었던 이때 당시에 민비가 나중에 이제 명성황후가 되는 분이죠. 바로 이 민비가 알아채게 된 거예요. 즉 일본의 세력이 너무 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반도 안에서 너무 강력하게 친일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거의 조선을 먹어치우려고 하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고 조선 정부를 압박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이때 당시에 민비는 예전에 청나라의 간섭을 물리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접근했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러시아에게 점차 접근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 상황을 민비만 알아챘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알아채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민비가 주도로 해가지고서 친러 정책을 펼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당시에 일본이 바로 갑작스럽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함부로 이제 조선 정부에게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의 그 세력 자체가 굉장히 힘이 약화가 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일본의 지지하에 있었던 이때 당시에 박영효도 이 나름대로는 조선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의 강력한 바로 근대화를 실시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던 측면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지지해줬으니까 일본의 지지를 많이 받는 건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근대화를 펼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박영효가 이때 당시에 약간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박영효는 일본의 요구사항을 일부러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 가지고서 자기의 생각대로 근대화를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온건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김홍집을 밀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국가 통치를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지금 현재 일본의 힘이 되게 약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일본마저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박영효를 좀 지지를 많이 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박영효의 그런 독단적인 그런 근대화 정책은 바로 조선 정부에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박영효는 바로 모든 관직에서 잘려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으로 다시 한번 망명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김홍집을 중심으로 했었던 제3차 내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내각의 성격은 민비가 주로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친러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10년 동안 갈고 닦았었던 일본, 그리고 나름대로 승리를 많이 거뒀다고 생각했었는데 한순간에 러시아가 짠하고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의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요동반도를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당시에 거의 자기네들이 먹었다고 생각했었던 조선마저도 바로 자기네들의 손아귀에서 떠나가는 것을 일본은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를 조선 안에서 바로 강력한 친러 정책을 부르짖고 있었던 민비를 제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바로 나머지 모든 세력들은 그다지 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민비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느 날 바로 일본에서는 이 일본의 공사를 바꿔요. 그래가지고서 이 외교관이 서로 바뀌어가지고서 미우라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었는데요. 처음에 명성황후하고 그 다음에 고종은 미우라를 약간 좀 경계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우라가 우리나라에 딱 도착하고 나서는 뭘 했었느냐? 민비와 고종을 만났을 때 불교와 관련된 말만 했을 뿐 다른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척 해버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고종과 민비가 이때 당시에 좀 안심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미우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민비를 암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때 당시에 일본이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상황이었었느냐? 바로 이 미우라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국내에서 일본인 군인들과 그 다음에 당시에 일본은 여러분들 메이지 유신을 실시하게 되면서 많은 사무라이들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하층민들도 되게 많이 있기도 했었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딱히 직업이 없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칼을 휘두르고 돌아다니는 동네 깡패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일본의 깡패들, 야쿠자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칼 휘두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본 깡패들 일것을 우리는 보통 낭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개항장 근처에 있었던 그런 낭인들을 대거 모아가지고서 궁궐을 습격할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 계획을 실제로 실현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일본군은 일본 군인들과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바로 동네 깡패에 해당됐었던 칼 들고 설치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일본 깡패들을 데리고서 바로 갑작스럽게 조선의 궁궐을 습격을 하게 돼요. 먼저 당연히 조선의 궁궐도 일본군과 싸우기 위한 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 군대들은 바로 일본 군들과 열심히 싸움을 벌이다가 상당수가 패퇴해서 흩어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일본 군인들이 상당수가 이 궁궐로 다 들어가거나 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일본 들어가긴 했었지만은. 그리고서 주로 궁궐을 침범했던 사람들은 바로 일본 낭인들이었습니다. 이 일본 낭인들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조선의 국모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당시에 조선 궁궐 안에 있는 여자란 여자들은 싹 다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거예요. 아무래도 조선의 국모였었던 이 민비도 예전에 이모군란 당시 때에 궁녀의 옷을 갈아입고서 도망갔던 적도 있었으니까. 하지만은 나이가 한 40대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그 정도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거나 혹은 나이가 너무 어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민비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낭인들은 바로 궁궐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많은 궁인들을 죽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냥 선생님이 꾸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조선 궁궐 안에 있었던 러시아의 토목기사였었던 그런 사람이 직접 목격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일본인들은 바로 궁궐로 함부로 들어온 다음에 바로 궁궐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바로 그들 앞을 막고 있는 모든 내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궁녀들과 같은 사람들 전부 다 한 칼로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리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안으로 딱 들어갔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윽고 얼마 안 있어서 아마도 이제 왕비의 방으로 생각되어지는 방으로 그 낭인들이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왕비의 방에는 여러 명의 궁녀가 똑같은 옷을 입고서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서 앉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인 낭인은 바로 그들 중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조선의 왕비냐? 막 이렇게 따져 물었대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낭인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궁녀들을 한 명 한 명씩 죽이면서 누가 왕비냐 누가 왕비냐 라고 하면서 막 이 궁녀들을 죽였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순간 궁녀의 복장을 했었던 어떤 한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복도를 다른 박질을 한 거예요. 쭉 하고 달려간 거죠. 그래가지고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려고 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려가는 바로 궁녀가 더 빠를까요? 아니면 일본 깡패가 더 빠를까요? 속도가. 물론 육상 선수의 재능이 있는 바로 궁녀였다고 한다면 얘기 좀 달랐겠죠. 하지만은 일본 낭인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 결과
바로 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던 일본의 낭인은 달려가가지고서 그 궁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궁녀를 그대로 밟고서 그 다음에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숨통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좀 더 심각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너무 잔인해서 선생님 더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여성을 죽인 다음에 그 여성이 아마도 조선의 국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 여성의 시신을 그대로 들고 간 다음에 당시에 바로 조선의 경복궁 안에 있는 어떤 숲을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불태워버렸다고 하죠. 여러분들, 아마도 그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진짜 민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명성황후라고 하는 시호를 받기도 했던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이때 당시에 이렇게 되게 됨으로써 명성황후가, 즉 민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갑오년 다음 해가 바로 을미년이기 때문에 을미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다 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강력했었던 친러파였던 명성황후를, 즉 민비를 시해한 다음에는 더 이상 조선 반도 안에서는 친러파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바로 일본은 다시 한번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그 악역을 바로 김홍집이 다시 한번 또 맡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김홍집은 제4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합니다. 그리고서는 나름대로는 이제 근대화를 열심히 해나가면서 일본의 간섭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일본의 노골적인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게 됐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시행했던 개혁정책은 이때 당시에 조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조치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안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 있었던 개국이라고 했었던 연호를 다시 한번 없애버리고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이때 당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음력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서양에서부터 들어왔었던 양력을 공식적으로 국가의 달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인들은 정말 지저분하다. 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즉 부모님께서부터 받았었던 모든 머리카락, 모든 신체의 모든 것들은 조금이라도 손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바로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손톱은 이제 그것도 조심스럽게 깎긴 했었지만 머리카락은 안 깎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로 머리카락에 정말 이가 드글드글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가 드글드글한 조선인들의 모습을 다시 깨끗하게 서양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고족의 머리카락부터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왕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니 그 밑에 있는 모든 바로 이 유생들도 똑같이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를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호환과 그 다음에 마마입니다. 즉 호환이 뭐냐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마마, 즉 천연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호랑이가 물어가가지고서 죽었던 사람들도 정말 많았었고 그 다음에 천연두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 중에서 이 천연두를 이때 당시에 일본이 쫓아줘요. 즉 우리나라의 지석영 박사와 같이 손을 잡고서 이른바 서양에서부터 발명됐었던 제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명했었던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즉 종두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 주사를 많이 놔줬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본인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종두법을 실시를 해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조선 사람들을 완전하게 무력하게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조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호환과 마마였었는데, 근데 그 마마를 바로 일본인들이 서양의 기술을 빌려가지고서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에게 바로 조선인들이 제일 무서워했었던 천연두마저도 일본인들이 무서워가지고서 조선인들에게 달라붙지 못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일본인들에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한글 박사이기도 했었던 지석영 박사가 꼭 그렇게 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꼭 그런 생각으로 지석영 박사가 꼭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종두법을 전파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말이죠. 자, 이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러한 종두법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간에 이 홍범 14조의 내용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군대 제도를 좀 현실적으로 근대적인 군대로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서울에는 나름대로 좀 군대를 체계화시켜서 친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이때 당시에 새롭게 만들고, 지방에다가는 바로 진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서 국가를 나름대로, 군대를 나름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갖추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과연 일본인들이 이렇게 군제를 개편시켜줬다고 했었지만 제대로 된 군제 개혁을 실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개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나라가 군제 개편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보다 더 힘이 세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에게 바로 간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섭을 당연히 못하겠죠. 힘센데 잘못 간섭했다가 얻어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자기네들이 공격을 하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바로 조선의 군대를 양성을 조금 해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형식적이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조선이라고 한 나라를 일본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바꿔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좀 더 손쉽게 침략을 할 수 있는 경제, 정치, 문화 뭐 이런 부분 모두 다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시대 때의 여러분들 민비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양반들도 그때 당시에 그다지 민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양반들이 제일 싫어했었던 근대화를 민비가 주도를 하긴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비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떠나서 민비의 위치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위상이 엄청나게 컸던 것인데, 일본 마음대로 민비를 죽여버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에 엄청나게 커다란 스크래치를 냈던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비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이 일반 유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직까지 조선의 지배계층의 거의 상당수들은 성리학을 숭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래요. 이것은 자신들의 신념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단코 바로 이 유생들이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양반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의병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 의병의 성격은 기본적으로는 왕을 외적에게서부터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일어났었던,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 일어났었던 의병하고 성격이 약간 비슷한 것인데요. 당시에 이 유생들은 자기들의 바로 소작인들 같은 사람들을 대고 모으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 흩어졌었던 농민군들을 같이 자기의 세력에 합류시켜 가지고서 정부군을 향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일본군을 향해 가지고서 대대적인 각 지역에서의 의병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그런 반발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었는데, 이런 반발이 있게 되자 여기에 굉장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인들은 일단은 딴 건 몰라도 조선을 제대로 먹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반발을 일으키는 조선인들을 전부 다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서울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소수의 군대만 냅둬놓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대규모에 해당하는 나머지 군대들을 지방으로 파견해가지고서 각 지방에 있었던 많은 이 을미의병의 의병분들과 같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 상황을 고종 황제가 그래도 굉장히 절묘하게 이용해 먹기 시작을 하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종 황제는 당연히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당시에 명성황후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고종 황제와 그 다음 왕세자는 일본 낭인들이 자신의 침소에 들어와가지고서 자기네들을 죽이지 않을까 무서워가지고서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자기 왕비도 지키지도 못하는 건 상황에서 자기 목숨과 자기 아들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본군의 상당수가 지방에 있었던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임금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상황을 나름대로 예상해가지고서 대비를 하려고 하겠죠. 무슨 말이냐? 바로 이때 당시에 고종은 몰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러 열강 세력들 중에서도 그나마 착한 세력이라고 생각되었었던 열강 세력들에게 기대려고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른바 춘생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터뜨리게 됐었는데요. 사실 고종은 처음부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즉 미국의 공사관으로 도망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뻗팅기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서 나름대로 미국의 공사관과 다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도망가는 과정 중에서 그만 춘생문 근처에서 경비를 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에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종은 바로 다시 궁궐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좀 안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종이 도망가려고 했던 것을 자기네들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겁먹었던 고종이 다음번엔 또 도망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약간 방심했는데 문제는 뭐냐? 고종 황제는 지금 당장 빨리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탈출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였었느냐? 고종은 바로 이때 당시에 일본군의 눈을 피해가지고서 아주 극비리에 몰래 바로 러시아 공사관과 같이 연락을 취한 다음에 바로 고종이 직접적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이게 왜 아관파천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때 당시에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습니다. 관청이란 뜻이겠죠. 즉 러시아 관청으로 파천, 임금님께서 몸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아관파천이 딱 터지게 되자 열심히 지방에 있었던 의병들과 미친 듯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일본군들은 벙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조선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고종인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지금 지방에서 반발을 하고 있었던 의병들을 아무리 제압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겁이라도 줘가지고서 나오라고 하게 하려고 당시에 일본인들은 대규모의 군대를 바리바리 다 싸들고 러시아 공사관을 완전히 쫙 하고 포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종 황제에게 매일 아침마다 나가줘서 막아요, 나와라!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새롭게 맛들였었던 음료수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로는 이것을 가비라고 얘기했거든요. 바로 이 가비는 실제로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사람 되게 많이 마시고 있죠. 바로 커피입니다.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일본인 군관들을 지그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모군란 당시 때에 반란을 일으켰던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쳐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일본의 군대가 대거 우리나라에 침공하기도 했었잖아요.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일본의 군대가 고종을 끌어내기 위해서 함부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것이냐?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일본은 나름대로 이 고종을 좀 얼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별짓을 다 하려고 했었지만 고종은 이때 당시에 끝끝내 나오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더 이상 조선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종이 머물고 있었던 바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조선의 대신들이 대거 모여가지고서 거기에서 조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러 정부가 구성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정말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근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었던 이 김홍집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김홍집은 일본인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근대화를 시행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잖아요. 잠깐 친러파의 우두머리로서도 활동을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악역을 이 김홍집이 전부 다 담당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집이 이때 당시에 꿈꿨던 것은 근대화된 조선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김홍집은 나름대로는 근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었던 일본군들이 이때 당시에 패퇴해서 돌아가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옛날에 개화파 세력들을 데려갔던 것처럼 김홍집에게 바로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당신의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망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김홍집은 조선의 수장이었었거든요. 조선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조선의 관리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재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김홍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한나라의 재상이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태가 심각하게 됐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이웃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웃국가로 망명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도대체 무슨 웃음거리가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망명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친러 정부가 구성되었을 때 김홍집은 이때 당시에 자기 집으로 그냥 걸어갔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걸어가다가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홍집을 이때 당시에 알아보게 됐었고 이 결과 바로 이 김홍집을 매국노라는 명목하에 각각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가서 이 김홍집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김홍집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거대한 돌무더기 산들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김홍집은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살아남았었던 어윤중 선생도 간신히 서울 지역을 탈출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어윤중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지역에 있었던 소작인들에게 자기가 평상시에 좀 잘 해줬었기 때문에 바로 이 소작인들이 있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산소, 즉 선산에 조상들의 무덤에 조상들의 무덤을 가지고서 이제 이 어윤중 선생의 가문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바로 또 다른 양만 가문이 어윤중 선생이 이때 당시에 자기의 집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자 자객을 보내가지고서 이 어윤중 선생을 암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나마 갑신정변 때에 간신히 살아남았었던 조선의 개화파 세력들도 상당수가 이때에 그만 대거 숙청당하게 되면서 조선은 다시 한 번 더 암울한 시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고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조선의 근대화 개혁 정책을 이뤄나갔다는 측면에서 이 갑오개혁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을미개혁은 다른 말로는 바로 갑오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또 다른 형태의 세 번째의 개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바로 제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네요.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한계입니다. 자, 이 갑오을미개혁은 어쨌든 간에 태생적으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행됐던 개혁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관료들도 왜 개혁을 해야 될지 몰랐었고 일반 백성들은 더더욱 더 심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학농민운동에서부터 시작했던 내용이기도 했었지만 전국의 토지의 상당수는 이때 당시에 양반 지주들이 차지했던 경우가, 즉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토지들은 양반 지주들이 바로 대부분 차지했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민들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다 보니까 바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해준다고 한다면 이 개혁은 어쩌면 농민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를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토지를 그대로 그냥 공짜로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소홀로 인해 가지고서 농민들은 바로 이 갑오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갑신정변하고도 마찬가지 얘기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군사개혁을 실시를 하려고 했었지만 일부 하긴 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형편없게 작은 규모로만 시행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공업 개혁에 대해서도 거의 제대로 된 개혁 정책을 펼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혁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대를 자기네 군대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본의 경제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우리나라를 바로 자기네들의 경쟁자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대 개혁도 되게 소홀히 했고, 그 다음에 상공업 개혁도 되게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그 다음에 군사력이 되게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는 적지 않다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근대화 개혁 정책을 추진을 했었던 그 주체는 바로 개화파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개화파 세력들은 당시에 바로 일본이 특히 1차 갑오개혁 당시 때에 청나라와 싸움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가지게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더 자주적으로 추진되는 개혁을 나름대로 실시했었던 건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개혁을 실시했을 때 백성들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지 않았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반발로 인해 가지고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서 들고 일어났었던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뭐 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바로 신분제도를 없앴잖아요. 그리고 갑신정변의 요구사항도 사실 반봉건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신분제를 없앴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이 신분제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실제로 거의 그런 인식이 사라졌을 때는 한 3.1운동 정도 가야지, 그때야지 이제 좀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와 그 근대국가의 특징을 볼 수 있는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사회의 기틀을 이때 당시에 그 체계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갑오개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근대화를 위한 매우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던 것이 바로 이 갑오개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 여러분 생각해 주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자, 8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삼국 간섭, 동그라미 4번 별표 하나 찾아줍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오른쪽에 보면 일본이 요동과 타이완을 차지,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2번 러시아. 러시아의 주도로 프랑스와 독일이 간섭하여 청해 요동반도를 반환을 하게 했었습니다. 이것의 결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밑줄 치겠습니다. 러시아의 주도로 프랑스와 독일이 간섭하여 청해 요동반도를 반환, 밑줄. 다음 줄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약화. 다음 줄 보면, 자, 프린트 9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을미사변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 자, 명성황후의 주도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친러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박용효가 얼마 후에 쫓겨나게 됐죠. 망명하고요. 일본으로요. 네, 동그라미 3번 제3차 김홍준 내각을 이때 당시에 시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일본인들이 몰래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명성황후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별표 2개. 반. 자, 을미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이건 다른 말로 이제 제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얘기하죠. 동그라미 1번. 제4차 김홍진 내각 수립. 동그라미 2번. 일본의 노골적인 내정 간섭. 내용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연어를 사용했었죠? 뭐였었죠? 여러분들 바로
건양. 자, 건양이라고 하는 연어를 사용했었고, 두 번째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이때부터 양력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종두법, 천연두를 예방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됐었죠. 자, 동그라미 5번 군대를 개편합니다. 서울에는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을미사병과 동그라미 2번 단발력에 반발해서, 자, 밑줄 치겠습니다. 유생들 중심에 빈칸해 적겠습니다. 을미의병, 을미의병. 자, 을미의병에다 박스. 자, 다음 줄에 그리고 별표 하나 쳐줍니다. 아관파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을 가게 됐으니 밑줄 치겠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 밑줄. 동그라미 1번 이걸로 인해서 바로 을미개혁 중단, 밑줄.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친러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 본다면 갑오 을미개혁의 의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계에선 동그라미 1번 일본의 강요에 의한 개혁이 심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농민의 요구인 빈칸을 적겠습니다. 토지개혁, 소홀, 토지개혁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3번 군사개혁 및 상공업개혁, 소홀. 자, 의의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어쨌든 간에 바로 개화파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빈칸을 적겠습니다. 자주적으로 추진된 개혁이었다는 점. 동그라미 2번 갑신정변의 개혁과 빈칸에 적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자, 동학농민운동의 요구 일부를 반영했다는 점. 동그라미 3번 평등사회와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